영적 소양과 더불어 신앙의 지평을 넓혀보는 시간,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이어가죠. 홍종환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영혼의 고도 비만을 꿈꿨잖아요. 네. 네, 자,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프랑켄슈타인의 창작 배경과 또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최초의 SF 소설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SF가 생소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SF 장르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SF는 사이언스 픽션의 줄임말이죠. 영어권에서는 사이파이, SIFI라고도 많이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이것이 공상과학 소설로 많이 소개됐습니다. 네네. SF 애호가들은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과학 소설인데 왜 앞에 공상이 붙느냐는 거죠. 네. 사실 이 용어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용어가 그렇듯이 일본을 통해서 넘어오면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황당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판타지라고 하죠. 네네. 환상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굳이 메리 셀리가 처음이 아니지요. 메리 셀리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약간 앞섰던 작품 중에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당장 신화로만 올라가 봐도 인류에게는 굉장히 황당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당한 이야기 가운데 판타지와 SF, 네. 환상문학과 과학소설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일까? 네, 궁금하네요. 현존하는 최고의 SF 작가가 있어요. 과연 한 사람을 최고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갈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SF 애호가들은 그래도 이 사람이라면 그런 말 들을 만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드 창이라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중국계 미국인 작가인데요. 예. 테드 창 원작의 작품 하나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영화로도 개봉됐습니다. 원제는 얼라이벌인데 우리나라에선 컨택트로 개봉된 네.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고 예. 그런 영화인데요. 테드 창은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창이 한자를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강씨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의 한자 표기를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읽으니까 강봉남 굳이? 네, 테드 창 강봉남 선생을 현존하는 최고의 SF 작가로 꼽는 데는 대부분의 SF 애호가들이 그러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 중에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이분은 장편은 쓰지 않고 특이하게도 거의 단편 위주로만 출간을 했고 단편이 좀 모이면 단편을 묶어서 단편집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그 단편집 2권이 다 번역이 돼 있는데요. 이분 단편은 썼다 하면 유명한 SF 상을 다 휩쓸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상을 받는 사이사이에 쓴 작품을 제외하고는 다 상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인데요. 네. 테드 창이 판타지와 SF에 대해서 나름의 정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빌려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F와 판타지, 과학소설과 황당한 이야기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테드 창이 보기에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판타지는 근본적으로 우주의 일부는 우리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네. 그래서 우주는 신비한 존재고 그래서 그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 혹은 마법 같은 요소를 활용한다라면 SF는 우주는 논리로 설명 가능한 영역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을 통해서 그것을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언젠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념에 기반한 것이 SF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신념은 인류의 역사에서 비교적 근래에 출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리 셀리가 이 작품을 쓸 때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개구리 뒷다리 실험을 말씀드렸죠. 예, 전기로. 네, 갈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네. 전기가 흐르면 개구리 뒷다리가 해부된 개구리 뒷다리가 꿈틀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 전기에 있지 않을까. 전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거나 혹은 전기를 통해서
새로운 죽은 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살릴 수 것이 있다. 네,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그런 표현을 무심결에 많이 씁니다. 제가 피곤하게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애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뭐해? 아빠 충전 중이야. 맞네요. 그런 얘기 우리가 너무 흔하게 쓰죠. 네, 우리가 이제 쉰다라는 말을 충전한다. 충전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갈바니즘의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메리 셀리 이전에도 분명히 신비로운 이야기, 여러 가지 인간의 풍부한 상상력이 담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메리 셀리는 당대의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상상력과 결합해서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면에서, 그리고 그것이 인류가 직면하게 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생명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언자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썼다는 면에서 SF의 시조새라고 네.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충분히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읽어보니까 구성이 독특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주인공이 아닌 어떤 인물의 편지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네,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가 작품의 거의 분량으로는 거의 전체를 차지하지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끝부분은 다른 사람의 편지가 그렇죠. 있죠. 삼자의 입장에서. 네네. 예. 그래서 이것을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고 테두리 안에 진짜 이야기를 넣어두는 방식으로 그렇죠. 네,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샌드위치 구성. 네. 기억하기 좋네요. 네, 식빵이 양쪽에 있고요. 네네. 그러면 안에 햄이 들어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겠습니까? 햄이 중요한 거죠. 저는 에그를 네. 좋아합니다. 네, 에그도 좋고요. 네.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또 식빵이 없으면 이게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바깥쪽에 양쪽에 월튼이라는 사람의 편지가 앞뒤로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누이에게 누나한테. 보내는 편지. 예. 시스터라고만 돼 있는데 원서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지금 나오는 번역본 대부분 다 누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 읽었던 한글 완역본에서는 여동생에게 보내는 편지로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게 근데- 항상 헷갈려요. 네, 네. 시스터가.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이 옳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예를 모르는 양인들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외국인 정치자들께 네. 농담입니다. 네네네. 편집. 네. 그런데 이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 누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앞뒤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앞뒤로 넣었을까? 작가의 의도가 있겠죠. 네. 월튼이라는 사람은 북극을 탐험하는 배로 북극을 탐험하는 탐험대의 대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북극을 탐험하는 이유는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북극 항로를 왜 개척하지? 지금 우리에겐 이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배를 타고 어떤 물건을 수송하려면 가장 짧은 백길을, 검증된 가장 짧은 백길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북극을 어떻게 얼음과 얼음 사이를 찾아가는 이런 길을 갈 수 있다면, 지구가 둥그니까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됐던 길을 이쪽으로 이렇게 짧게 갈 수 있다면 물류비가 확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그런 새로운 항로를 발견한 사람은 탐험가로서 어마어마한 네.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서양의 대항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항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러 떠나곤 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콜럼버스. 네, 예. 북미 대륙의 발견도 인도를 향해 가는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려고 하다가 얻어 걸린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실험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굉장히 엄청난 탐구열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트는 프랑켄슈타인의 또 다른 얼굴인 거죠. 작가가 보여주는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네. 북극을 탐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렇죠.
200년이 넘은 작품이니까 결론을 말해도 스포일러가 아니겠죠. 월튼의 탐험은 실패합니다. 네네. 월튼의 탐험은 실패하는데요. 실패하는 이유가 선원들이 한번 그 빙하에 갇히고 나서 여기서 더 가다가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네네.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빙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배의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서 돌아가겠다고 약속해라. 네. 안 그러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네, 그렇죠. 월튼이 결국은 거기에 굴복하고 돌아가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새로운 영역을 탐험해 나가는 인간의 특히나 근대 유럽인들의 어떤 정신이랄까요? 네. 근대 유럽인들의 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관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또 월튼을 통해서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의 실패와 월튼의 실패가 마지막 부분에 겹쳐지네요. 네, 겹쳐지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양쪽에 이런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세 권으로 우리가 보는 구성으로 3부라고 해도 좋겠죠. 1, 2, 3부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1부에서 프랑켄슈타인의 성장 배경이 나옵니다. 그 네. 집안의 가풍이랄까. 약간 미치광이 과학자다라고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하시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혹은 친어머니가 아니고 맞아요. 뭐 이런 분위기가 빠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데요. 굉장히 행복한 가정입니다. 네네.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작품 안에서 정말 자애로운. 예, 굉장히 사력 있고 자유로운 아버지죠. 아버지가 결혼이 늦었기 때문에 부자간의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배려하고 네. 후원해 주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도 비교적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런 빈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의 빈자리에 어머니 대신이라고 하기 좀 못하지만 친누이처럼 가깝게 지내는 결국은 나중에 사랑하고 서로 결혼하게 되는 여성과도 네.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굉장히 풍부한 정서적인 관계를 누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 프랑켄슈타인은 굉장히 한 친구와의 우정 속에서 굉장히 깊은 안정감과 위로를 많이 얻거든요. 네. 앙리 클레르발. 그렇죠. 어떤 번역본에서 헨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앙리를 통해서 우정이 주는 기쁨도 굉장히 많이 맛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정말 이 이상 바랄 수 있을까? 그렇죠. 다 가졌다고 네, 할 수 있을 사실 정도로. 예. 좀 속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먹고 살 걱정이 없고요. 네네. 좋은 가족들, 좋은 친구, 사랑하는 사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프랑켄슈타인이 굉장히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나게 되지요. 네. 그리고 그는 잉골슈타트 이 사람은 스위스 제네바 사람인데 네. 독일의 잉골슈타트에 공부하러 예. 유학까지 갑니다. 그러니까요. 왜 유학을 가냐 하면 아버지가 네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경험을 가져보아야 돼. 견문을 좀 넓히고 오너라.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 그 시대에.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도 굉장히 두각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시골뜨기가 오래전에 폐기된 학설 낡은 캐캐 묵은 책만 보고 아주 형편없구만. 처음 만났을 땐 교수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에 그 대학의 교수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는 굉장히 뛰어난 학문적인 실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랑켄슈타인이 생명체를 만들고자 하는 네. 강한 충동에 휩싸입니다. 물론 그것은 한순간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그의 삶에서 쭉 쌓여온 것이긴 하지만 잉골슈타트에서 모든 교수들마저 능가할 정도의 과학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이쯤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에 착수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는 영화나 그런 다른 2차 창작물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짜맞춰서 만든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모든 재료가 정확히 언급되진 않지만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다른 생명체의 어떤 신체 부위도 사용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역설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 가장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작품 안에서 꽤 크잖아요. 네네. 거의 약간 거인처럼. 2m 넘는 네. 이제 그런 거인이잖아요. 그렇게 거인으로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정한홍 원사님은 바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바로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동복은 천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비쌀까요?
작게 만드는 게 더 어려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네, 그냥 이게 크게 만드는 예, 게 처음에는 오히려 사람 사이즈 진짜 크기도 보통 사람만하게 신체를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처음에 하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정밀한 작업이 되니까 그렇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칠게 크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했는데도 1년이 걸렸습니다. 네. 약 1년의 시간에 걸쳐서 프랑켄슈타인이 그의 괴물을 네. 만들어냅니다. 그의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는 정확히 설명되진 않지만 아마도 당시의 최신 과학이었던 전기 요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네. 환자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쫙빡빡 이렇게 뛰게 하는 것처럼 네, 네. 어레스트. 네. 이렇게 두둥두둥 이제 심장이 뛰는 거죠.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메리 셀리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불어넣은 것으로밖에 네. 쓸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생명을 불어넣고 괴물이 눈을 뜨는데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네. 그 욕구가 네, 네. 욕망이 엄청 커서 네. 2년 동안 처박혀서 그렇습니다. 그 실험만 했었는데 막상 네. 만들고 나서 생명이 얻어지니까 그렇죠.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굉장히 공포에 예. 떨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괴물을 집에 놔두고 자기가 도망을 치죠. 맞아요. 네, 근데 나중에 집에 와 보니까 네. 괴물도 집을 떠나 있고 괴물은 추웠는지 프랑켄슈타인의 코트를 입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이후로 이 괴물이 혹시 무슨 사고를 칠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일까?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제작 기간 1년 동안 이미 굉장히 많은 심력과 체력을 소비해서 사람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거의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나 이제 한계까지 몰린 거죠. 그리고 나서 힘들 때 그에게 작은 위로가 옵니다. 그의 좋은 친구 클레르발이 그렇죠. 앙리 클레르발이 고향에서 그를 찾아오죠. 프랑켄슈타인 가문은 귀족 가문이고요. 클레르발 가문은 상인 가문이에요. 네. 근데 두 사람은 고향에서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프랑켄슈타인의 아버지 프랑켄슈타인은 아들이 견문을 넓히고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가문을 이어봤는데 그 학문이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귀족이라면 마땅히 뭐 이렇게 했지만 클레르발은 나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야 그거 돈 버는데 필요 없어. 돈이 없어서 유학을 안 보내줬던 건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친구만 먼저 갔다가 졸라서 자식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네. 클레르발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공부하러 왔는데 친구가 완전히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간호해주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안정을 많이 찾습니다. 호전이 됐죠. 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었어요. 괴물에 대한 기억이 조금 더 흐릿해지고 네. 이제 좀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비보가 전해집니다. 네. 주인공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던 거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고 그 아이는 참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천사 같은 아이라고 책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서 주인공은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동생을 죽인 게 누굴까요? 자신이 만든 네, 괴물이었던 거죠. 네, 자신이 만든 괴물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거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죽인 사람이 보통 다른 사람들은 괴물의 존재를 모르니까요. 누가 죽였지라고 하다가 그 집의 하녀, 그 집에서 프랑켄슈타인도 잘 알고 있고 친하게 지냈고 이 선의로 가득한 네. 착한 하녀가 누명을 쓴 거예요. 그렇죠. 누명을 썼고 알리바이도 없고 모든 정황이 그녀를 이제 가리키고 있었고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만든 괴물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해봐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고 결국 그녀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네. 정신적으로 훨씬 더 피폐해집니다. 갑자기 두 사람을 잃게 됐으니까요. 네, 예. 네. 그리고 나서 괴물이 프랑켄슈타인 앞에 나타납니다. 네. 그때 나누는 대화가 이 작품의 백미죠. 네. 네, 프랑켄슈타인에게서 떠난 이후에 괴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 메리 셀리는 또 다윈의 어떤 이론에도 굉장히 깊이 매료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의 탄생과 진화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묘사가 막 나옵니다. 처음에 프랑켄슈타인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그 당시만 해도 본능만 있는, 본성만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정말로 막 거칠게 막 살고 뭐 나무 열매 따먹어 보면서 힘들게 살다가 우연히 불을 발견하게 되고 네. 불로 네. 도토리 같은 거 구워 먹으니까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 거는 불의 발견 뭐 이런 네.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이 쓰는 언어도 배우게 됩니다. 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비뚤어지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거. 네. 엄청 나는- 실망을 했죠. 맞아요. 네. 나도 저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용납당하지 못한 이런 존재인가. 네. 그런 거절을 당하죠. 근데 그가 언어를 배우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모종의 사연으로 인해서 고국에서 추방당한 세 가족, 네. 나중에 네 가족이 되는 그 가족의 곁에서 숨어서 그들이 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서로 뭔가 소리를 내는데 그게 의사소통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듣기 좋은 것, 음악을 예.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쓰는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불어. 맞아요. 아주 이제 그 교양 있는 언어를 이제 네, 네.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언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버려진 책 몇 권을 얻어서 거기서 매우 수준 높은 지성까지 얻게 되죠. 네,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통찰을 네. 거기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나도 그러면 이들에게 용납되어서 이들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이 괴물을 두려워하고 네. 거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를 용납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근데 문득 그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품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음. 처음에 창조되었던 집에서 뛰쳐나올 때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코트를 걸치고 나왔잖아요. 네. 코트 안에 괴물을 만들 때의 실험 일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는 프랑켄슈타인의 고향집 주소가 있었던 거죠. 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다이어리에 습득시 연락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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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찾아간 거죠. 세상에 나의 존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여줄 존재는 나를 만든 창조주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에게로 가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어린 남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그 아이를 보고 나서 편견 없는 이 순박한 아름다운 아이라면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네. 또 웬걸- 한 번 희망을 걸었었는데. 네, 희망을 가졌죠. 근데 웬걸 아이는 무서운 것에 더 즉각적으로 그렇죠. 반응했던 거죠. 네, 네. 반응했고 그리고 아이가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나를 이렇게 만든 자와 이 자가 일가란 말인가. 더 괴물이 네. 흥분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했고 그리고 그 집의 하녀에게 아이의 몸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네. 숨겨서 그 누명을 하녀의 씌우게 주머니에 됐죠. 넣어서 누명을 씌워서 내가 이 가정에 재앙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괴물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창조주인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가족에게도 넘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내가 했다라고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만난 자리에서 괴물이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네. 이 소원만 들어주면 내가 인간을 떠나서 오지의 숲속에서 살겠다. 네. 무슨 소원이냐면 나 너무 외로워. 나 그 조건을 보면서 네, 나 너무 외로워. 예. 나와 함께할 여성을 만들어 달라. 네, 네. 나와- 아담과 하와처럼.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여성과 함께 떠나서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는 동생도 잃고 또 신뢰했던 여동생 같았던 하녀도 잃고 굉장히 분노하고 또 자신의 했던 일에 후회도 하고 그런데 이 자를 그냥 놔둬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저걸 만들어 달라는데 해줘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했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인류에 해를 끼칠 테니까 만들어서 저속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만들기로 해요. 네. 그런데 처음에 최초의 괴물을 혼자 뚝딱뚝딱 1년 동안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여성형 괴물을 만드는 데는 외국의 어떤 학자들의 지식이 좀 더 필요해서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메리셀리 여성 작가인 메리셀리께서 여자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 성경에도 나오자면 남자는 흙 쪼물쪼물해서 만들면 되는데 네. 여성은 이제 갈비뼈를 빼서 이렇게 더 좋은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몸도 마음도 정상이 아니니까 가겠다고 하니까 보내주긴 하는데 혼자는 못 보낸다. 네. 클레르발 네 친구와 함께 떠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럽을 또 돌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네, 안정도 많이 찾고. 네, 많이 네. 안정되고 틈틈이 여성형 크리처 피조물을 만들어 갔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생명을 불어넣으면 될 때가 그 단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일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괴물이 굉장히 인간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난 거죠. 네. 신체적으로 강한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신체적으로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지적으로도 그 짧은 시간에 그러한 어떤 지성을 갖추게 되는 것,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괴물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많은 것이 필요 없다. 나무 열매 조금만 먹으면 나는 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자원도 많이 필요 없어요. 만약 예. 비슷한 형태의 여성형 피조물이 하나 더 둘이 생기면. 결합돼서 아이를 낳는다면 도대체 무슨 재앙이 인류에게 벌어질 것인가? 혹은 네. 여기 자기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다음에 또 나한테 이번에는 우리끼리 살아보니까 재미없더라. 애도 야, 만들어달라라고 맞아요. 하면 난 그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진짜 내가 인류 멸망의 첫 단추를 내 손으로 꿰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 직전, 생명을 불어넣기 직전 단계에 있었던 여성형 괴물을 파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이 거기서 마지막으로 비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바로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결혼식 날에 찾아오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에 찾아오겠다라는 것은 네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가장 큰 슬픔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죠. 이후에 그는 결혼식이 되기 전에 또 큰 슬픔을 겪습니다. 네.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친구 클레르발이 괴물의 손에 죽는 것이죠. 네. 괴물은 자신이 겪었던 상실의 아픔을 자신의 창조주에게도 똑같이 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그럼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떠나서 내가 그래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사랑하는 여성은 내가 싫어진 거야? 예, 오해를 또 하죠. 아니야, 난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네. 결국은 무기를 탁 이제 늘 가지고 다니면서 결혼식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혼했죠. 그리고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날 이 괴물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올 테니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괴물은 그때 창조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해치는 것으로 네. 자신의 복수를 했던 것이죠. 그게 가장 더 네. 힘든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며느리이자 또 딸처럼 그녀를 오랫동안 키웠던 연로한 아버지도 네. 충격. 그 일로 충격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숨을 거두게 되었죠. 네.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던 어머니, 자유로운 아버지, 진한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 사랑하는 남동생. 여인, 예. 동생 음. 다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네. 여기서 작품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그전까지는 굉장히 책상 물림이랄까요? 네. 나약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쇠약한 모습,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면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이 괴물을 추격해서 파괴하겠다라는 네. 강한 일념으로 투사가 되죠. 네, 전사가 투사가 되죠. 그리고 괴물은 그를 일부러 유혹을 하죠. 따라와 보라고 하면서 자꾸 흔적을 남기고. 네. 그래서 그들은 북극을 향해서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북극을 향해서 추격전을 벌이다가 프랑켄슈타인이 기진맥진했을 때 액자의 첫 부분을 장식했던 편지를 쓴 사람 월튼을 만나게 되고 그에 비해서 구조를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원을 이루지 못하고 괴물에게 복수하지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창조주가 죽은 것을 보고 찾아와서 그 앞에서 정말 깊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토해내죠. 왜냐하면 세상에 나와 분노로 이렇게 깊이 뒤엉켜 있지만 나도 그를 원망하고 그도 나를 원망하고 증오와 분노가 서로 얽혀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그렇죠. 세상에서 네.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괴물은 이제 내가 북극으로 가서 나 자신을 태워서 나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사라졌으니 내 존재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자신의 누이에게 월튼이 편지를 쓰는 것으로 네. 그리고 나의 항해가 실패했다라는 편지를 함께 쓰는 것으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와,
이 책 한 권 고전을 네. 뗐네요. 읽은 척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네, 방송 들으신 분은 어디 가서 네. 나 읽었다 해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예, 유명한 설민석 선생님 이런 분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괴물이 인간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것도 불어를 아, 그렇죠. 배웠고 배우면서 책을 3권을 읽는데 이 수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 책들의 면면이 예사롭지가 않았는데 작가는 왜 하필 이 3권을 선택했을까요? 책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네, 괴테의 작품이죠. 그리고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로마의 플루타르코스가 쓴 작품입니다. 비교 영웅전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유명한 사람들을 대조해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플루타르코스 나름의 평가를 덧붙인 그런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 밀턴의 신라권입니다. 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예. 우리나라에서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괴테의 이 작품이 출간됐을 때 베르테르가 입었던 스타일의 조끼 같은 것, 베르테르 네. 패션도 유행했고 작품에서 베르테르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나요? 네, 베르테르 예, 효과라고 하죠. 예. 많은 젊은이들이 그 작품을 읽고 알 수 없는 우울감에 빠져서 네. 그런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통해서 괴물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숭고한 감성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도 그 작품을 통해서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르테르가 죽으면 슬퍼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아무도. 누가 슬퍼해주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누가 날 위로해주지?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너는 참. 나의 영원한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친구가 없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골랐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비교하고 평가한 책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통해서는 낙담과 우울을 배웠다면 이 작품을 통해서 비참한 현실을 초월해서 과거의 영웅들의 삶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사, 특히나 전쟁과 정치에 관련된 인간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의 밝음과 어두움, 네. 명암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괴물의 성향, 지향이 드러나는데요. 나는 용감한 군인이나 아니면 단호한 정치 지도자보다 평화로운 통치자들이 훨씬 더 마음이 쏠렸다라고 네. 어떤 그의 내면의 지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권을 통해서 그는 완전 새로운 차원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제 말로 요약하는 것보다 메리셀리의 글을 그대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아한 목소리의 정인영 아나운서님께서 네. 낭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아할지 모르겠네요. 예. 자,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신라권은 전혀 다르고 훨씬 심오한 감정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우연히 습득한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책을 실제 역사로 읽었다. 전능한 신이 피조물들과 싸우는 장면은 가능한 모든 경위와 외경심을 일깨우는 힘이 있었다. 나와 비슷한 점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몇 가지 정황들을 나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곤 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기존의 어떤 존재와도 무관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모든 면에서 나와 달랐다. 신의 손에서 나온 아담은 완벽한 피조물이었다. 조물주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는 존재였다. 더욱 탁월한 본성을 지닌 존재들과 대화를 나누고 지식을 전수받는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나는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외로웠다. 나는 사탄이 내 처지에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사탄과 마찬가지로 내 보호자들의 행복을 바라볼 때면 쓰디쓴 질투의 덩어리가 내 안에서 치밀었기 때문이다. 네. 네. 아담과 아담과 자신을 좀 비교를 하면서 네. 비교했더니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는 창조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아담보다 사탄에 더 가깝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밀턴의 신라권 영문학사의 고전이죠.
패러다이스 로스트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꼭 다뤄보고 싶은 작품 네. 중에 하나예요. 네. 신라권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읽어보면 우리는 다행히 신라권을 읽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아, 네네네. 오늘도 약간 맛을 봤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신라권은 C.S. 루이스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깊은 영향을 많이 주었으니까요.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은 작품인데요. 메리 셀리가 신라권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면서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 흔적이 어디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냐면 이 책을 시작하는 앞부분, 네. 누구에게 바칩니다라는 그 헌사 앞에 보면 신라권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시작해요. 네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청했습니까? 창조주여. 흙으로 나를 빚어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끌어올려달라고.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분노 섞인 네네. 함성.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러려면 왜 날 낳았어요? 그런 말이겠죠. 네. 그런데 이 작품 속 괴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네. 창조주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려 하지 않으니까요. 작가는 이 세 권의 작품을 골랐습니다. 메리 셀리가 얼마나 많은 책을 받겠습니까? 네네. 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세 작품을 골랐다는 것은 메리 셀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됨의 가장 밑바탕에 이 세 개의 작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이 세 개의 작품이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괴물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통해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감정을 배우게 된 것이죠. 네. 이러한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과 또 자신과 주변에 대한 비교,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통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사철의 역사를 통해서 현실의 관점을 넘어서는 네. 초월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다른 동물들, 여타의 동물들과 다른 점이 그런 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생각한다라면 인간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건 동물적인 삶이죠. 그렇죠. 본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 큰 이야기의 일부분이고 네. 우리가 더 큰 세상의 한 부분이며 우리 바깥에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또 그러한 세상을 살아갔던 선배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동료 인간들이 있다는 그러한 자각을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밀턴의 신라권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 그리고 인간의 역사 이것을 넘어서서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신적 섭리 네. 우주의 신비 이런 것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대입해 보자면 문학, 역사, 철학이 갖는 하는 역할이 그럴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독서가 갖는 네. 훌륭한 책을 읽고 인간됨을 깨달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바이기도 하겠죠. 네. 우리의 가장 숭고한 감성을 일깨우고 네. 현실을 넘어서는 시선을 획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으로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또 다른 우주의 신비나 인간의 진정성과 또 초월적인 보편적인 법칙에 대한 탐구 정신으로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이고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끊임없는 지적인 관심과 열망을 이끌어내는 것. 메리 셀리는 이 세 권의 작품을 선택하여서 그러한 자신의 인문 정신을 네네.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아, 정말 네. 대단한 여성이에요. 네, 아, 정말 17살에 이런 착상을 하고 이런 작품을 쓴다는 것은 네.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문학, 역사, 철학을 다 관통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네.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까요? 궁금해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지만, 네. 너무 많은데 네. 한두 부분 정도만 제가 해보고 싶어요. 227쪽에 제 책으로 227쪽에 괴물이 자신이 원했던 그 여성형 괴물이 파괴된 이후에 네. 프랑켄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꺼져버려. 나는 약속을 파기한다. 네. 니놈만큼이나 흉측하고 사악한 괴물을 다시는 만들어내지 않겠다. 라고 할 때 괴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여. 자신의 창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네. 노예여. 전에는 내가 합리적으로 설득하려 했으나 이제 보니 그렇게 사정을 봐줄 가치가 없는 인물이구나. 내게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내 놈이 불행한 나머지 햇살마저 증오스러울 지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네 놈은 내 창조주지만
나는 내 주인이다. 순종하라. 네. 이전까지의 관계가 네, 완전히. 피상적으로나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노예와 주인으로 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이것을 스스로 역전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네네네. 그리고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이제는 그전에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빼앗겼다면 이제는 괴물의 의도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상실을 겸하게 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네. 한 부분 더, 그 같은 맥락에서 한 부분 정도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진 책 276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북극으로 괴물을 쫓아다니는 중에 한 부분인데요. 추위, 궁핍과 피로 따위는 내가 운명적으로 견뎌내야 할 고통 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무슨 악마의 저주를 받은 듯 가는 곳마다 영원한 지옥을 품고 다녔다. 그러나 선한 정령도 여전히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길을 인도해 주었고 지독한 불평을 토로할 때면 도저히 넘지 못할 것만 같은 공경에서 구해주곤 했다. 가끔 본능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기진맥진에 쓰러지면 사막에서도 끼니가 준비되어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원기를 북돋워 주었다. 네. 작품에서 프랑켄슈타인은 매우 쇠약하고 문약한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사랑하는 이를 잃고 복수라는 목적이 생겼을 때 그때 그의 삶에서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형태로 그의 행동이 묘사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두 부분은요. 두 인물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피조물은 자신을 주인으로 자청하고 자기 창조주를 노예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매우 문약했던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피조물, 괴물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계속해서 정처 없이 떠들고 이랬던 삶을 자신이 살아가면서 괴물을 추격하는 와중에 자기도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네요. 두 사람이 교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 괴물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네.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이잖아요. 패밀리 네임. 이 창조물, 이 피조물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네, 프랑켄슈타인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이을 수 있는. 그래서 메리 셀리는 자기의 작품 속에서 그런 것을 남겨두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만 두었지만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유일한 후계자로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부르게 되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거의 뭐 동일시하게 맞습니다. 여기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시대의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까요? 이 책의 원서 제목은 그냥 프랑켄슈타인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원제는 조금 더 길어요. 원제를 직역하면 프랑켄슈타인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네,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네.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 중에 한 명이죠. 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어서 그렇죠. 신들의 소유물이었던 불을 훔쳐서 가져다 주니까 인간들이 그걸 요리도 하고 또 쇠를 녹여서 도구도 만들고 문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진노한 제우스 신에게 벌을 받습니다. 네. 코카서스 산에 쇠사슬로 묶여서 독수리가 날아와서 간을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간이 재생 능력이 좋다고 해도 신의 간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독수리가 쪼아 먹어도 다음 날이면 간이 다시 복원됩니다. 프로메테우스에게는 절대로 간 때문이야라는 핑계를 댈 수 없죠. 그의 간은 너무나 정정해서 그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대가로 영원한 고통 형벌을 받게 된 프로메테우스,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다라는 것이 원서의 제목입니다. 작가는 프랑켄슈타인을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라고 불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프랑켄슈타인이 인류에게 가져오려고 했던 불이 무엇일까? 네. 이것이 이 작품,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는 생명을 창조하는 연구를 했었죠. 그리고 그가 그런 생명 창조 연구를 하게 됐던 동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동기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연구의 동기는 어머니를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인간의 죽음,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연구의 동기였죠. 네. 사실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공포는 죽음이죠. 그리고 많은 종교와 사상은 인간은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가? 이 필멸의 운명을 우리는 왜 맞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지요. 우리가 익숙한 기독교 전통에서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 그렇죠. 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극복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영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가 갖는 해법인 것이죠. 네. 다른 전통을 잠깐 보자면 동아시아에서 익숙한 불교 전통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힘든 거야. 생은 고해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이게 원래 그런 거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길이다라고 불교의 전통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는 인간을,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보면 인간을 수식할 때 필멸하는 인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네. 결국은 인간은 신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네. 거죠. 네. 필멸하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호메로스의 서사시 중에 첫 번째 작품인 일리아스를 보면 주인공 아킬레우스가 자기가 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네. 신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싸움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싸움에 안 나가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병력 기피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싸움터에 나갔고요. 싸움터에 나가서도 전리품을 나누는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예. 에이 나 안 싸워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가 싸움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자신의 갑옷을 대신 입고 싸우다가 전사했거든요. 네. 친구의 죽음 앞에 분노해서 그가 죽을 줄 알지만 그 길로 나갔던 거죠.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죽음의 공포, 필멸의 운명을 극복하는 것은 혹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영웅은 내가 이 길로 가면 멸망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네.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길이다라고 그리스 전통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상이 이렇게 거의 모든 사상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네. 나름의 답을 궁리하고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인류에게 가져오려고 했던 불이 바로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기술에 네. 네. 손을 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얘기하면 많이 거론되는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하루에 영양제를 수십 알, 수백 알씩 먹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술이 발달되면 우리의 기억을 인터넷 네트워크 같은 데 업로드시켜서 데이터 형태로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 네. 그때까지 숨은 붙어 있자. 네, 꼭 보리라. 네. 엄청난 약을 먹어야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런 시도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인공적인 것으로 바꿔 끼워서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꽤 네. 많습니다. 네. 네. 나중에는 과연 어디까지 남아 있어야 인간인가 이런 질문이 나중에는 도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메리 셀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을 탐닉하는 인간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성의 메시지를 네.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그 당시에 벌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액자의 양쪽에 있는 혹은 샌드위치의 빵 역할을 하는 월튼의 항해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미지의 북극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것이 인류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네. 질문을 메리 셀리는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전염병이라든지 또 특히나 환경오염 이런 것들은 인간이 지나치게 필요한 것 이상의 자원을 소비하고 그렇죠. 또 예. 필요한 수준 이상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서 만들어진 비극이 아닌가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프랑켄슈타인이 오늘날 읽어야 될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아들 프랑켄슈타인. 네.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이 괴물이 그는 처음부터 아주 살의로 살인 충동으로 충만하고
악한 동기나 악한 심성으로 가득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예. 그가 악해지고 비뚤어졌던 것은 그의 보통 사람과 다른 외모 때문에 네. 수용되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그 경험이 혐오받고 배제되는 그 경험이 그의 내면까지 괴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는 외면은 그의 육체는 인간과 달랐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고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작품에서는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죠. 네, 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받아줬더라면.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는 연속되는 배제의 경험 속에서 내면까지 괴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의 이런 면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런 혐오와 배제에 앞장서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좀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과 다른 곳에 속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혐오 발언을 하고 네. 또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정말 처음에는 어디로 갈지 몰랐던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존재들을 우리의 손으로 괴물로 만들고 키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을 네. 잘 한번 살펴보고 내 네. 주변에 혹시 나로 그렇습니다. 인해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없는지도 한번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지난번 또 2회에 걸쳐서 프랑켄슈타인을 읽어봤는데 역시 참 지적인 작가인 만큼 생각할 거리도 많고 저도 머리털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또 설명을 해주시는 홍 목사님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아유, 듭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소소한 책 읽기 지금까지 홍정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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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